안녕하세요. 의학교육학개론 16번째 챕터입니다. 이번 챕터의 제목은 Work-Based Assessment이고 Work라는 단어와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실제 일 혹은 업무 또는 직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의사가 하는 일과 업무에 기반한 평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이야기한 다른 어세스먼트들, 즉 다른 평가와 다른 점은 예를 들면 MCQ, 즉 객관식 시험과 같은 것은 그것이 실제 의사가 하는 일과 관련이 있지만 실제 일의 결과 혹은 실제 일을 하는 과정을 관찰하거나 실제 하는 일 혹은 진료의 기록에서 나온 것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시뮬레이션 상황에서의 평가라든가 오스키와 같이 표준화 환자, 스탠다드 페이션트 혹은 시뮬레이티드 페이션트, 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 역시 여기서 평가되는 내용이 모두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사가 하는 일이나 업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실제 상황을 모사한 가상의 상황이고 정말로 리얼 페이션트,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업무의 결과나 그 업무 과정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Work-Based Assessment는 결국 이 실제 환자, 리얼 페이션트 대상으로 어떤 의사가 혹은 수련의 혹은 학생이 수행한 내용의 기록이나 그 결과, 과정 등을 평가하게 되는 방식의 평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 work라는 것을 workplace based assessment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workplace라고 하든 work라고 하든 그 의미의 핵심은 객관식 시험이나 이런 시뮬레이션 상황이 아니라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모습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버뷰 그리고 끝부분에 요약과 further reading 읽을 자료로 마무리하는 것은 다른 챕터와 동일하고요. 그 사이에 Work-Based Assessment, 줄여서는 WBA라고 앞서 Workplace Based Assessment 역시 WBA라고 줄여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Workplace에 대해서는 WPBA라고 약자로 쓴 논문 등도 있고요. 아무튼 WBA라고 하든 WPBA라고 하든 이 챕터에서는 Work-Based Assessment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WBA라고 혹시나 언급할 경우에 이것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생각하시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BA의 어떤 방법들을 살펴보고 어떤 판단의 근간이 되는 여러 자료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의 근간이라 하면 실제 환자에 대한 진료 능력을 판단하는 자료로 당연히 아웃컴, 쉽게 말하면 환자가 좋아졌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죠. 환자의 어떤 검사 결과가 개선되었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고, 프로세스 오브 케어는 어떤 환자의 페이션트 아웃컴이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혹은 변화가 없느냐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온전히 다 의사의 역량 혹은 의사의 실력만으로 결정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프로세스를 했어도 어떤 환자는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환자는 회복이 되지 않거나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케어,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 혹은 돌봄이라고 하든 의료행위라고 하든 어떤 그 케어의 프로세스 자체를 평가하는
절차를 잘 지켰느냐, 해야 될 업무를 순서에 맞게 했느냐, 빠지지 않고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볼륨입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업무를 혹은 얼마나 많은 숫자의 환자를 보았느냐가 될 텐데요. 많은 케이스를 보았느냐와 같은 양적인 측면일 것이고, 물론 많은 양을 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만큼 실력이 높다거나 혹은 환자의 경험이 누적되는 만큼 무한히 비례해서 어떤 실력이 쌓이거나 역량이 계속 발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이런 느낌, 이런 모양, 이런 양상의 학습 곡선, 러닝 커브가 학습 곡선이 대체로 이런 양상을 따른다고 했을 때 특정 시점 이후에는 더 이상 한 케이스, 두 케이스 더하더라도 실력의 향상이 미미하겠지만, 적어도 앞선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양의 케이스나 환자 경험을 쌓는 것이 그 사람의 역량에 관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는 볼륨도 중요한 평가에 기반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리는 파트는 자료 수집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그러면은 이 워크플레이스 혹은 워크-베이스드 어세스먼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했을 때, 클리니컬 프랙티스, 의료 행위에 대한 기록들, 대표적으로 EHR 같이 의무 기록이라든가 여러 영상 검사 등 여러 의사가 작성하는 기록들이 있겠죠. 그런 기록이라든가 행정적인 데이터베이스라든가, 꼭 이것은 반드시 의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꼭 의료 행위의 기록이 아니라도 대표적으로 이런 볼륨과 같은 것이 몇 케이스였는지를 볼 때 데이터베이스, 혹은 비용,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를 볼 때는 얼마나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의 성과, 환자, 페이션트 아웃컴의 개선을 이뤄냈는가, 이런 것을 보려고 할 때도 행정적인 자료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리는 우리말로 일기라는 것처럼 어떤 의사 개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혹은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옵저베이션은 한 명의 의사를 다른 사람의 의사가 관찰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WBA에서 중요하게 포함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전공의 수련 과정 정에 대한 개편이 여러 전공 과목별로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사업으로 이제 작년 정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전에도 이 수련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혹은 이 포트폴리오 등을 개발한 전공과들도 있고, 혹은 그 전에라도 전공의 수첩과 같은 형태로 어쨌거나 어떤 전공의가 수행한 기록을 수행한 어떤 의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기록지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일종의 포트폴리오의 한 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트에서 이 WBA의 한 수단으로 포트폴리오를 설명하고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 챕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의 오버뷰,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상자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WBA, Work-Based Assessment는 실제의 직무 활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실제의 직무 활동을 평가의 ground, 토대 혹은 근간 혹은 근거 자료 같은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평가의 근거 자료로 실제 직무 활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BA에서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은
patient outcome, 환자의 성과, 환자를 진료한 것에 따른 어떤 개선 등의 정도라든가, process of care, 어떤 프로세스로 그 의료 행위를 해 나갔는가 라든가, 어느 정도 많은 양의 볼륨을 했는가. 그래서 뭐 앞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명의 케이스를 보았는가, 아니면 뭐 외과에서는 몇 례의 수술을 뭐 집도하거나 뭐 어시스트 했는가와 같은 것들도 다 볼륨 오브 케어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습니다. 데이터, 이 평가를 위한 WBA를 위한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출처로는 클리니컬 프랙티스, 의료 행위의 기록이라든가 병원 행정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의사가 개인적으로 기록한 일지 혹은 일기라든가 제3자에 의한 관찰과 같은 것들이 WBA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여러 가지 출처로부터 자료를 모아서 그것을 잘 모아놓은, 축적해온, 누적해서 모아놓은 것이고, 이 포트폴리오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는 의사 입장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성찰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수행의 기록을 누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버뷰 파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1990년 조지 밀러는 임상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흔히 밀러의 피라미드라고 불리는 이 프레임워크는 앞서 다른 챕터, 예컨대 15챕터와 같은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밀러가 여러 가지로 구분하면서 했던 구분 중 하나는 액션이라는 단계와 그 더 아래 단계들 사이에서의 구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액션은 가장 상위인 이 더스 단계에서의 평가를 의미하고, 이 단계에서 이 액션이 초점을 두는 것은 in practice, 실제 현장 혹은 실천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더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rtificial한 테스팅 환경, 즉 실제 환경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구현된 가상의 혹은 인위적인 모의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보다는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 이 더스 단계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옆에 있는 이 화살표처럼 단순히 지식을 아는 것보다는 그 아는 지식을 어떻게 쓸지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높은 수준이고, 내가 그렇게 실제로 할 수 있음을 가상의 상황이나 모의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시연할 수 있는 것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그런 모의 상황에서의 실력을 실제 상황에서 입증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expertise,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밀러의 프레임워크가 많이 쓰이긴 하지만 그 자체로 완벽한 프레임워크라고 하기에는 약점도 있습니다. 사실 꼭 이 밀러의 프레임워크가 아니라도 모든 이론이든 어떤 프레임워크이든 세상만사 모든 경우를,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하는 이론이나 프레임워크는 없을 것입니다. 밀러의 프레임워크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저자들이 지적한 것은 이 밀러의 프레임워크가 맥락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모델이라는 것을 제안하게 되었고, 그 캠브리지 모델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캠브리지 프레임워크이라고 이 아래 그림에 있는 것은 밀러의 피라미드를 조금 더 진화 혹은 개선시켜서 시스템스 팩터와 인디비주얼 팩터를 추가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시스템 팩터는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자들과의 인터랙션과 같은 것이 시스템 팩터고, 인디비주얼 팩터는 피로나 질병과 같은 것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을 봐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애초에 이 그림이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보니 이 그림이 원래 출처는 이 논문이었습니다. 2002년에 발간된 논문이었고, 역량, 컴피턴스와 퍼포먼스 사이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평가에 프랙티스를 대한 퍼포먼스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느냐, 일단 제목을 단 논문이었고, 보시면 이 놀친이라고 읽어야 되냐, 아무튼 이 저자가 이 챕터의 저자와 저자 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자신이 했던 연구 결과를 이 챕터에 포함시킨 것 같고, 거기서 이 논문에 있는 그림은 이와 같습니다. 설명을 좀 더 읽어보면 이 앞 슬라이드에서 했던 설명과 아주 다르진 않은데,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이 퍼포먼스라는 것을 어떤 의사의 퍼포먼스, 수행 능력, 실제 현장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어떻냐가 오로지 그 의사의 역량으로만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종의 어떤 손전등이라고 하면은 이 빛 말고도 이 시스템 릴레이티드 인플루언스라는 이러한 요인이 보완되어야 하고, 또 다른 한 면에서는 개인적 요인이라는 게 보완되어야 한 사람의 퍼포먼스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모델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가져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시스템 릴레이티드 인플루언스로는 정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부의 여러 이니셔티브, 환자의 기대, 가이드라인이나 정책 문서, 시간, 그리고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에 대한 억세서빌리티 같은 것이 시스템 관련 요인 혹은 영향 요소라고 되어 있고, 개인과 관련된 영향 요소라고 하면은 그 의사 개개인의 역량과 별개로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 상태라든가 그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딱 그 시점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대표적으로 환자나 동료와 자기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아주 개인적인 요소들도 한 의사의 수행 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캠브리지 모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버뷰 파트를 이어서 보자면, 평가에 대한 근무 기반의 메소드, 즉 WBA라는 것이 타겟하는 것은 의사가 시스템이라는 맥락 속에서 의사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의사의 행동에 대한 여러 정보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물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의 수행 행동 정보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대체로 일반적인 평시에 의사가 의료 행위를 할 때 보여주는 행동에서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평가에 대해서 또 다른 흔한 방법으로는 MCQ, 객관식 시험이라든가 시뮬레이션 상황에서의 시험이라든가 오스키와 같이 모의 환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은 컨트롤드 세팅, 즉 통제된 마치 실험실과 같은 상황에서 의사의 카파시티와 카파빌리티를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WBA와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있는 평가 방식입니다. 퍼포먼스와 액션 사이에서의 구분의 기저에 있는 것은 실제 프랙티스에 대한 어세스먼트가, 그러니까 실제 의료 행위, 임상 현장에서의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시험 조건, 테스트 컨디션에서의 평가 정보 혹은 평가 점수보다 루틴 퍼포먼스를 훨씬 잘 반영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WBA와 나머지 그 컨트롤드 세팅 실험 상황에서의 평가를 비교하자면 이 후자에 비해서 이 WA라는 전자가 루틴한 상황에서의 퍼포먼스를 훨씬 잘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갖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파트는 WBA의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이 다음에 Basis for Judgment, 즉 판단의 근거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앞서 이 챕터의 초반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케어의 아웃컴, 케어의 프로세스, 그리고 의료 행위, 수행한 의료 행위의 볼륨과 같은 것들이 판단의 근거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올 Methods of Data Collection은 임상, 의무 기록, 행정적 행정 자료, 다이어리, 관찰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3의 어떤 테이블이라고 했을 때 임상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아웃컴과 프로세스, 볼륨을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행정 자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도 있고, 다이어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도 있고, observation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여기 있는 세 가지를 이 네 가지 각각이 모두 다 이 세 가지에 다 적합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다이어리를 가지고 어떤 주관적인 기록을 가지고 어떤 볼륨의 진료의 볼륨을 체크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실제 의무 기록이나 행정 기록을 가지고 볼륨을 체크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적합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 수집 방법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평가한다면 좀 더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앞에 그림에서 보여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 디멘전, 그 세 가지의 저지먼트에 대한 베이시스는 아웃컴, 프로세스, 그리고 볼륨이 있었고, 두 번째 차원, 이 세로로 이렇게 칼럼으로 나열되어 있었던 것은 어떻게 자료가 수집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의 초점은 실제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 practicing physician이라고 하면 모든 수련 단계를 다 마치고 독립적으로, 즉 unsupervised, 누군가의 관리, 지도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진료 행위를 의미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 있는 내용이 이처럼 이미 수련 과정을 다 마친 의사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평가라는 것은 아직 수련 단계에 있는 이 트레이니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이 평가의 방법이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수련 단계에서 이런 평가가 훨씬 더 자주 그리고 실제로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차원, Basis for the Judgment와 Methods of Data Collection, 이 두 가지 디멘션 중에 첫 번째인 Basis for Judgment에 대한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웃컴과 프로세스, 볼륨이 있었고,
그 중 첫 번째인 아웃컴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페이션트 아웃컴, 환자 진료 성과, 진료 결과를 가장 잘 그것은 이제 의사의 퀄리티를 대중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척도 중 하나일 것입니다. 많이 수술이나 환자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절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환자가 의료 행위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페이션트 아웃컴이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대중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의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 역량을 갖춘 의사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있어서는 아웃컴, 성과, 그 페이션트 아웃컴을 평가한다는 것은 의사가 실제 상황에서도 잘 퍼포밍하고 있다, 즉 충분히 뛰어난 수행 능력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그런 어떤 책무성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반인들이 보기에 의사가 어떤 의사 혹은 병원에서 진료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그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충분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즉 우수하다고 평가, 역량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자 페이션트 아웃컴이 소위 잘 낫는다라는 그런 명의와 같이 잘 낫는다는 사람한테 가고 싶고 그러한 디사이딩, 의사결정을 하는 기반이 됩니다. 의사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환자 페이션트 아웃컴은 실제 업무의 퍼포먼스에 기반해서, 그리고 각자의 아주 독특하고 특수한 의료 행위에 맞춰져서 그것을, 그런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과별로 혹은 의사마다 상황도 특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평가를 받고자 할 텐데, 그렇게 실제 현장에 대한 평가 결과, 페이션트 아웃컴을 평가함으로써 이 평가가 신뢰할 만한 평가구나, 이 평가 결과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의사에게도 그런 평가를 믿을 수 있게 조금 더 안심을 시켜주는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에 대한 성과를 판단한다고 할 때 심장내과 의사의 퀄리티는 그 환자가 어큐트 MI가 있은 후에 30일 내의 모탈리티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또 환자들은 혹은 일반 대중이나 혹은 동료 의사들은 이 카디올로지스트의 역량 혹은 진료 의사로서의 능력을 판단하고자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성과라는 것이 과거에는 모탈리티와 모비디티 정도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환자에 대한 자료가 쌓이면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숫자도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경험, 기능적 스테이터스라든가 비용 효과성, 그리고 중간 단계의 성과, 예컨대 HbA1c와 같은 것이라나 아니면 리피드, 지질 컨센트레이션 같은 것들이 아웃컴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자료들로 점차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웃컴 중심의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이 다이어그노스틱 에러, 즉 진단의 오류에 관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꽤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책에서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여러가지 페이션트 아웃컴을 열거했지만 이것이 유용하려면 당연히 이 아웃컴이 보여주는 진단이 애초에 정확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환자가 천식에 대한 모든 기준을, 즉 천식에 대해서 모든 양질의 진료를 받고 있다는 기준을 만족시키더라도 만약에 그 환자가 실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컨제스티브 하트 페일리어였다면은 이 에스마에 대한 모든 기준을 페이션트 아웃컴이 개선된 게 의미가 없거나 혹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아웃컴이라는 것은 애초에 페이션트 아웃컴이 시사하는 페이션트 아웃컴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진단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웃컴을 판단의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과, 아웃컴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ttribution, complexity, case mix, numbers and detection, numbers 그리고 detection이 5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attribution을 보면 이렇습니다. attribution은 귀인 혹은 귀속과 같이 이제 영한 사전을 찾으면 번역이 되는데, 아래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어떤 의사의 퍼포먼스, 의사의 수행 능력 혹은 능력에 관해서 어떤 좋은 판단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환자의 그 성과라는 것이 오로지 의사의 행동에만 attributable solely to, 오로지 의사의 행동에만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인이라는 것이 원인의 어떤 결과의 원인을 어디에 귀속시킬 것인가, 어디에 있다고 할 것인가 라는 의미라고 본다면, 결과라는 것은 페이션트 아웃컴이고 그것의 원인이 의사의 행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아웃컴에 기여한 단 하나의 원인이 의사의 행동일 때만 이 아웃컴이 의사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가정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환자도 특히 큰 병원일수록 단 한 명의 의사에 의해서만 관리되지 않고 당연히 그 병원이라는 시스템과 의료진이라는 팀이 함께 그 환자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꼭 의료진이 아니라도 환자 개개인이 어떤 별도의 의료진이 알지 못하는 혹은 개인적인 노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련의 연구나 어떤 의견을 보면 팀워크 역량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팀워크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애초에 환자 성과가 의사 한 명에게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컴플렉시티입니다. 컴플렉시티는 우리말로는 복잡성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고, 컴플렉시티가 의미하는 것은 동일한 컨디션에 환자가 있더라도 그 질병의 시비어리티, 중증도나 같은 코모비티 혹은 의사의 권고를 얼마나 잘 따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두 명의 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같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계적인 조정도 해보지만 그것이 절대 완벽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이렇게 복잡성에 따라 서로 다른, 환자마다 다른 복잡성이 아웃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혀 다른 두 환자, 세 명의 환자가 동일한, 그러니까 어떤 환자도 세상에 완전히 동일한 환자가 없다고 했을 때 동일한 페이션트 아웃컴이 나왔다고 해도 이것이 과연 의사의 퍼포먼스와만 관련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의사의 퍼포먼스가 여기에 가장 주된 영향을 준 것이 맞는가를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케이스 믹스입니다. 케이스 믹스는 의사마다 혹은 병원마다 어떤 유형의 환자를 보는지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1차, 2차, 3차, 즉 의원 혹은 병원의 규모나 급에 따라서도 어떤 환자군이 주로 이 병원에 방문하는지가 달라질 것이고, 같은 상급 종합병원에 진료하는 의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진료 과목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의사한테 오는 환자들이 다 서로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중증 환자를 보는 의사와 주로 경증 환자를 보는 의사가 있다고 했을 때, 당연히 이 두 의사의 퍼포먼스를 비교할 때 페이션트 아웃컴을 가지고만 비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의사의 일상적인 퍼포먼스를 잘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환자가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의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루틴 퍼포먼스라는 것이, 즉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자주, 흔히, 꾸준히 행해야 되는 일에 대한 평가가 될 텐데, 그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충분한 수의 환자 경험이라든가 평가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여러 사례나 케이스 중에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충분한 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평가할 수 있는 아웃컴의 종류도 그만큼 제한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컨디션에 대해서야 루틴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드물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퍼포먼스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 사이에서 혹은 조건 내에서 어떤 척도를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한된 환자, 특정한 조건의 제한된 환자에서 오는 제약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중치를 줄 수도 있겠죠. A라는 특성을 가진 환자가 아주 많이 와서 90%를 차지하고, B라는 특성을 가진 환자가 5% 정도 존재하고, C라는 특성을 가진 환자가 또 나머지 5% 정도 존재한다면은 물론 B와 C에 대해서는 루틴한 퍼포먼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페이션트 아웃컴을, 이러한 환자군에 대한 페이션트 아웃컴을 측정하기에는 그만큼 숫자가 나오지 않겠지만, 이런 식의 가중치를 두어서 컴포짓 메저, 즉 결합한 척도를 새로 가중치를 주어서 만든다면 이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어떤 의사의 퍼포먼스를 산출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디텍션입니다. 진단 오류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이 에러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확히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러한 에러를 디텍트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서 어떤 의사가 A라는 질환을 자꾸 B라고 오진을 하고 있으면 B라는 질환에 대해서 아무리 좋은 페이션트 아웃컴이 나왔다 한들 정작 환자는 A라는 질환으로 어떤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B라는 이 오류가 진단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한 B라는 질환에 대해서 페이션트 아웃컴을 측정하는 것은 이 의사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의 퍼포먼스를 판단하는 근거자료의 두 번째 유형으로 Process of Care, 의료 행위의 어떤 과정, 프로세스적인 요소를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명의 의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판단해 보고자 한다면 어떤 GP에 대해서 이 의사가 얼마나 많은 50세 이상의 환자를 콜로렉탈 캔서 스크린으로 감별해 냈는지, 스크리닝해 냈는지를 바탕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프로세스를 잘 하는 것이 앞서 아웃컴과 다른 것은 프로세스를 아무리 잘 해도 그것이 곧바로 아웃컴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세스를 잘 밟아 나가야 궁극적으로는 아웃컴에 도달하겠지만 어쨌거나 이 프로세스 자체, 예컨대 여기서 콜로렉탈 캔서를 스크리닝 해낸 것 자체로는 페이션트 아웃컴을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크리닝이라든가 예방적 서비스라든가 진단, 관리, 처방, 환자 교육, 상담과 같이 의사가 환자 페이션트 아웃컴 혹은 의료행위, 진료행위 과정에서 수행해야 하는 단계의 요소들을 잘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충실히 해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 메저, 즉 과정 수준에서의 척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반적인 여러 질환에 무관하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컨디션 스페시픽 프로세스, 즉 어떤 질병이나 상태, 환자 상태의 특이적인 프로세스에는 당뇨 환자에 대해서 HbA1c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뇨 환자에 대해서 정기적인 족부 검진을 받게 혹은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컨디션 스페시픽 프로세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세스 오브 케어에 대한 척도는 아웃컴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것이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장점이 있으니까 의사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데 쓸 수 있다고 하겠죠. 첫 번째는 프로세스 오브 케어는 의사가 직접적으로 더 통제권을 쥐고 있는 통제권을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웃컴과 다릅니다. 앞서 아웃컴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컴플렉시티나 어트리뷰션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고, 이 복잡성이나 귀인 같은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르게 말하면 한 환자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그다지 의사의 통제하에 있지 않다, 혹은 어떤 것은 상당히 의사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라는 점에서 아웃컴 척도가 갖는 한계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프로세스는 예를 들면 어떤 진단은 의사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검사도 의사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어떤 스크리닝도 의사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이 어트리뷰션, 아웃컴을 평가할 때 생기는 귀인의
이 원인을, 결과의 원인을 의사의 행동으로만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이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프로세스 척도의 두 번째 장점은 환자의 콤플렉시티에 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콤플렉시티와 어트리뷰션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콤플렉시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이고, 그래서 여기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은 환자의, 어떤 당뇨 환자의 시비어리티가 어떤지 간에 의사는 무조건 HbA1c를 꾸준히 모니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콤플렉시티가 아무런, 이 프로세스에는 뭐 완전히 아무런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아웃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영향만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프로세스 메저, 예컨대 예방접종과 같은 것은 반드시 특정 유형의 환자군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케이스 믹스에 인한, 아까 아웃컴이 가질 수 있는 케이스 믹스에서 오는 제한을 줄여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구 집단의 90%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이뮤나이제이션이 필요할 수 있고, 뭐 10%, 심지어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이뮤나이제이션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케이스 믹스가 어떻게 되어 있든, 한쪽으로 쏠려 있든, 혹은 뭐 30, 40, 30으로 여러 환자군이, 유형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든, 모든 100명의 환자에게 다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기에 케이스 믹스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세스 메저에도 당연히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옳은 진료 프로세스를 밟는다고 그것이 곧 최선의, 환자에게 있어서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프로세스 진단에서 치료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을 때 각각의 프로세스를 아무리 충실하게 밟아도 환자의 치료 결과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실히 밟을수록 환자 결과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고, 뭐 현실적으로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언제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프로세스 메저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커설 링크가 더 강하다. 그래서 어떤 것은 프로세스를 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좋은 성과와 연결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예방접종이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예방접종이라는 프로세스, 이 행위만 잘하면 거의 대부분의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좋은 성과, 해당 질환의 예방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HbA1c도 만약에 의사가 정기적으로 HbA1c를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 예방접종과는 다르게 아무리 정기적으로 HbA1c를 모니터링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환자에게 필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이뮤나이제이션과 HbA1c가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이겠고, 그래서 환자가 HbA1c가 뭐 좋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고 있는 것을 계속 알면서도 환자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뭐 전혀 페이션트 아웃컴은 좋아지지, 모니터링이라는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 메저가 어트리뷰션이나 컴플렉시티나 케이스 믹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하다는 것을 앞선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요인들이 갖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이 아웃컴 메저보다 덜 영향을 받는다 뿐이지 여기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의사 퍼포먼스 판단의 근거의 세 번째로는 볼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액티비티, 어떤 의료 행위나 술기나 수술, 프로시저와 같은 것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과 의사의 퀄리티, 이 외과 의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외과 의사인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지표 중에 하나는 특정한 수술을 몇 케이스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이것이 어떤 외과 의사의 실력과 상당히 많은 높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평가가 가장 적합한 경우는 어떤 임상 영역이냐면 그 퀄리티 오브 케어가 하이어 볼륨, 그러니까 이런 경우겠죠. 볼륨이 늘어날수록 퀄리티 오브 케어가 비례해서 무한히 증가할 수 있는 경우, 혹은 무한히는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에 이르면은 플래토에 다다르더라도 적어도 이 볼륨과 케어의 퀄리티가 비례하는 이 구간이, 이러한 평가가 가장 적합한 영역일 것입니다. 아웃컴이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한 퍼포먼스 평가하고 비교했을 때 볼륨을 바탕으로 한 평가의 장점은 어트리뷰션에 의한 문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컴플렉시티는 제거되고 케이스 믹스는 무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웃컴이나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트리뷰션, 컴플렉시티, 케이스 믹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덜 받는 반면, 반대로 볼륨 그 자체로만은 이 액티비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의사가 A라는 프로시저를 100번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프로세스를 제대로 했는지, 혹시라도 매번 잘못된 방식으로 A라는 프로세스를 하고 있다면 이것을 100번을 했더라도 프로세스 평가 차원에서는 좋은 점수를 줄 수 없을 것이고, 비슷하게 A라는 프로세스를 100번을 했더라도 이 100명의 환자가 전혀 페이션트 아웃컴 측면에서 개선된 바가 없다면 역시나 아웃컴 측면에서도 좋은 결과를,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볼륨을 가지고 의사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는 자료 수집의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의 유형이 아웃컴과 프로세스와 볼륨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유형마다 자료를 수집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떤 출처에서 이러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방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출처, 자료의 소스에 조금 더 가까운 느낌입니다. 첫 번째 자료 원 혹은 자료 출처는 임상 행위의, 의료 행위의 기록이라든가 레지스트리, 이것도 어떤 번역이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레지스트리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잘 이것을 이에 대한 느낌을 이해하는 그냥 용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과든 프로세스든 볼륨이 되었든 이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가장 최선의 소스, 출처 중에 하나는 의료행위에 대한 기록과 레지스트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들 자료에 대해서 외부 감사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 외부 감사의 기록과 같은 것은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한 어떤 자료의 출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추출해내는 것 자체가 비쌀 수도 있고 매우 시간이 많이 드는 일이고 또 귀찮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레코드나 레지스트리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불안전하거나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차 여러 병원에서 EMR, EHR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 자료 수집이 조금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 챕터의 저자는 EHR 혹은 EMR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예전과 그 전에 같이 어떤 종이 차트를 쓰는
상황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이 앞에 문단을 서술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룹은 어떤 의사에게 자기의 레코드를 직접 추출해내게끔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번 이제 면허를 받고 그 다음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하고 나서는 이제 면허의 유지를 위해서 Maintenance of Certification이라고 하는데, 면허의 유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내 의사로서의 실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또 뭐 나라에 따라서는 네가 그 의사 자격 혹은 전문의 자격을 유지할 실력이 되는지를 평가 혹은 입증해 봐라 라고 요구하는 국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기록을 어떻게든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기관에서 기관이 있으면은 개별 의사에게 자료를 모두 전달받아거나 혹은 이 기관에서 아무튼 자료를 수집해야 될 텐데, 이 기관이 직접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 것이 복잡한 일이기 때문에 이 자료 수집 과정을 개별 의사에게 너의 의무 기록이라 혹은 너의 클리니컬 프랙티스 레코드를 직접 정리해서 제출해라 라고 요구한다 라는 게 이 파트의 이 문장의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 감사 자료와 같이 결합을 한다면 꽤 신뢰할 수 있고 또 사용 가능한 자료의 유형이 이 클리니컬 프랙티스 레코드 앤 레지스트리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의 출처로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베이스인데 병원 행정 혹은 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라고 해서 이제 꼭 환자 진료와 관련이 되어 있다기보단, 혹은 환자 진료와 꼭 관련이, 그러니까 직접 환자의 의무 기록이 아니더라도 어떤 원무와 관련하여,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 이제 생성되는 여러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주 방대한 컴퓨터에 기록된 데이터베이스가 병원마다 존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병원 경영이나 운영 그리고 reimbursing, 즉 그 비용 청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과 관련된 여러 비용, 헬스케어의 비용 처리와 관련되어서 아주 방대한 양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될 텐데, 이러한 종류의 이제 자료는 이 저자들의 말로는 accessible하고 비싸지 않고 또 상당히 available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원마다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형의 자료를 어떤 practice performance, 의료 행위의 어떤 측면을 평가할 때는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표적으로 어떤 비용 효과성이나 메디칼 에러와 관련된 자료를 평가할 때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어떤 의료 행위, 예를 들면 뭐 수술이라고 할 때 거기에 쓰는 비용이 얼마고 그로부터 벌어들이는 비용이 얼마인가, 그런 것들을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차원에서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에는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자료가 종종 어떤 청구, 빌링, 그러니까 수납의 목적으로 수집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자료만 가지고 의사를 평가한다는 것은 그다지 적합한 방법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의 출처는 다이어리, 우리말로는 쉽게 일기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리는 특히 트레이니, 수련 단계에 있는 의사들에게 종종 기록하게끔 요구되는 자료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로그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를 봤는지, 어떤 프로시저를 수행했는지와 같은 기록을 스스로 남기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 챕터 초반에 얘기한 전공의 수첩과 같은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리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을 종이에 쓰기보다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바일 혹은 온라인 형태로 기록 누적되게끔 하고 있고, 이 다이어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의사의 역할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 상황을 또 다른 누가 관찰한 사람이 있는가 라든가 내가 한 어떤 프로시저 같은 것이 제대로 됐는지 혹은 이에 따른 컴플리케이션이 있지는 않은지와 같은 것에 대한 몇 가지 지표도 함께 이 다이어리에 기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내가 어떤 프로시저 했는지 몇 번 했는지 언제 했는지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반되는 몇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기록하게끔 요구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얼만큼의 업무를 케이스를 혹은 프로시저를 몇 회 수행했는지를 아주 합당한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전공의 혹은 의사 자신이 직접 기록하는 것에서 오는 한계가 있긴 하겠으나 앞서 이야기한 클리니컬 프랙티스 레코드의 대안으로서 이런 개인이 직접 기록한 다이어리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여기서는 특히 EMR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의사 개개인이 직접 어떤 수행을 했을 때 기록한 것의 자료, 그런 자료도 충분히 클리니컬 프랙티스 레코드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전히라기보단 우리나라처럼 특히 큰 병원에서 EMR이 이미 활성화된 경우에는 약간 잘 대응되지는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observation, 관찰 혹은 뭐 관측이라고 할 텐데요. observation입니다. 밀러 피라미드에서 WBA, Work Based Assessment의 어떤 정의와 잘 부합하는 것이 이 관찰이라는 개념이 될 거고, 그래서 인공적인 시험 상황을 회피하고 그보다는 조금 더 루틴한 상황에 대한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표준화 환자에 대해서 어떤 의사가 진료를 할 때 이것을 제3자가 관찰을 하고 이 평가자가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의사가 잘하고 있는지 제3자가 관찰하는 것도 뭐 관찰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 관찰은 그보다는 실제 임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을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관찰자에 의해서 이 관찰을 통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공의가 있으면은, 뭐 1년차 전공의가 있으면은 동료 1년차 전공의가 볼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 하는 어떤 교수나 뭐 지도 전문의가 볼 수도 있고, 혹은 상급 레지던트가 볼 수도 있고, 학생이 볼 수도 있고, 간호사가 볼 수도 있고, 뭐 PA가 볼 수도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한 명의 사람의 수행 능력을 실제 임상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관측 기반의 평가는 슈퍼바이저나 피어에 의한 평정 혹은 평가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의한 평가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뭐 간호사나 다른 여러 의료 보조 인력도 마찬가지로 어떤 의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평가 대상이 되는 사람을 실제 현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평가자, 옵서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16.1에는 동료 평가, 즉 동료라고 하면은 이제 같은 연차의 동료도 될 수 있겠지만 한두 년차 위의 전공의도 동료라고 큰 틀에서는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료평가 포맷이라고 예시가 되어 있고요. 1993년 레퍼런스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꽤 오래된 것이긴 합니다만 어떤 큰 구조상에서는 현재도 아주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면 이 동료 의사, 평가를 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이 되는 의사의 인지적인,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고 얼마나 스킬이 뛰어난지를 6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평가하게 돼 있고, 또한 단순히 지식과 기술이 술기가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전문직업성,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훌륭한 의사라고, 좋은 의사라고 볼 수 있는지를 동료의 관점에서 평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물론 환자나 다른 간호사 혹은 학생도 평가를 아예 못하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임상적인 논의를 하고 오랜 시간 업무를 같이 하는 동료들이 이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박스 16.2에는 환자가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문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Consumer Assessment of Healthcare Providers and System Survey 라고 되어 있는 것의 예시고, 질문을 하나씩 보면 가장 최근 내원했을 때 의료 제공자, 쉽게는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었는가요? 와 같은 질문이라든가, 가장 최근에 병원에 방문했을 때 이 의사가 경청하는 자세로 들어줬는지 라든가, 가장 최근에 방문했을 때 당신의 병력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 같이 보였는지요? 라든가,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에 방문 때 당신이 말해야만 했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한 존중을 보여주었나요? 와 같은 환자 입장에서 의사를 만날 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혹은 여러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페이션트 레이팅 폼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 파트는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제 흔히 여러 출처로부터 자신을 평가하는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유형의 프랙티스 데이터를 수집한다라고 썼는데, 이 역시나 이 저자가 처해 있는 혹은 저자의 국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술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면허의 유지 혹은 서티피케이션의 유지, Maintenance of Certification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서티피케이션을 받을 자격이나 실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러한 입증 책임이 의사에게 있을 경우 각각의 의사는 이 입증에 이것을 MOC를 획득하는 데 필요한 여러 문서를 자신의 의무 기록 혹은 나의 진료 기록을 활용해서 평소에 잘 모아 두어야, 혹은 어느 시점에서는 잘 모아서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typically collect 한다고 기술한 이 부분은 아마 이런 식으로 자신의 면허 유지를 위해서 일정 정도의 서류라든가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국가 혹은 이런 제도에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 명의 의사의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성과에 대한 자료, 프로세스에 대한 자료, 그리고 볼륨에 대한 자료가 모두 담길 수 있고,
이 자료는 클리니컬 레코드나 다이어리, 어세스먼트 바이, 그러니까 환자나 동료에 의한 평가, 이 앞에서 다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자료들로부터 수집된 아웃컴 프로세스 볼륨에 대한 데이터가 의사의 포트폴리오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를 이미 면허를 받은, 특히나 수련을 다 마친 의사가 관리하고 사용하기보다는 보통 학생들이 자신의 임상실습, 그러니까 의과대학에 한정해서, 다른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게 또 다른 영역 건데, 뭐 건축이나 미술이나 뭐 음악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뭐 IT 분야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분야로 가서는 포트폴리오가 또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른 의미로 쓰이겠지만, 물론 애초에 이 큰 틀에서는 동일하더라도 디테일하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겠지만, 의과대학 혹은 의학교육으로 한정했을 때 학생들이 자신들이 받은 어떤 통과한 임상실습이나 혹은 자기 개발의 여러 근거 자료를 누적하는 게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전공의 수련 단계에서는 이 포트폴리오라고 이제 이름을 아예 바꿔서 활용하는 전공과도 있고, 혹은 몇 차례 말씀드린 전공의 수첩과 같은 식으로 그것을 포트폴리오라고까지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는 좀 애매하겠지만, 아주 제한적인 형태의 포트폴리오로서 전공의 수첩이 그런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앞에 글로 설명한 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결국 이번 챕터에 걸쳐서 설명한 내용의 전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클리니컬 프랙티스에 관한 어디스든,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든, 다이어리든, 옵저베이션이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명의 의사가 보이는 성과, 페이션트 아웃컴, 프로세스, 프랙티스 볼륨을 정리하고 이것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사실 들어갈 수 있는 자료의 유형이나 종류, 분량, 포맷 같은 것들은 상당히 자유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다는 게 딱 한 가지로 정해진 형태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되는지, 담아야 되는지를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의과대 학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전공의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유도를 높게, 그러니까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걸 다 담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어떤 교육과 평가의 목적에서는 그다지 적합한 방법은 아니고, 그래서 무엇을 넣을지를 잘 특정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의사들은 당연히, 혹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가 가장 잘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가장 선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의 가장 뛰어난 면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지속적인 질 향상, continuing quality improvement, 혹은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혹은 quality assurance, 질 향상이나 어떤 질 확보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혹은 의사들에게 그 퍼포먼스에 따라서, 특히 상대적인 퍼포먼스, A보다 B가 낫고, B보단 C가 낫고, C보단 D가 낫고, 이런 식으로 의사들을 서로 비교하고 이 상대적인 퍼포먼스에 따라서 피드백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동일한 자료가 동일한 방식으로 담게끔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은 1, 2, 3, 4를 X라는 형태로 제출하고, B라는 사람은 5, 6, 7, 8을 Y라는 형태로 제출하고, C라는 사람은 9, 10, 11을 Z라는 형태로 제출하는, 이런 식으로 A, C가 다 서로 다른 내용을 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출했을 때는
뭐 누가 나은지 평가하기 어려움은 물론이거니와 이걸 가지고 뭐 피드백을, 특히 상대적인 피드백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활용하는 혹은 가장 포트폴리오가 적합한 것은 포마티브 어세스먼트, 형성평가, 즉 다르게 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의사의 퍼포먼스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피드백을 줄 때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A라는 여기서 A라는 의사가 1, 2, 3, 4의 자료를 뭐 X라는 형태로 제출했을 때, 이 A라는 의사가 내가 정리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적극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속적인 성찰을 해야만 뭐 포트폴리오가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뭐 어떤 걸 포함시켜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라고 했다고 그냥 단순히 하나의 귀찮은 서류 작업처럼 그냥 꾸역꾸역 내용만 채워서 제출을 하면은 뭐 그렇게 제출하는 것 자체로서는 그다지 큰, 그러니까 서류 작업이라는 것 외에 그다지 큰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스스로 뭘 얼마나 했고, 무엇을 잘했고, 무엇은 잘했고, 무엇은 못했고, 무엇은 뭐 부족하고, 무엇은 개선되었고, 무엇은 뭐 개선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돌아보아야만, 성찰해야만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의미가 더 있다라고 이 마지막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WBA라는 것을 실제 직무 활동의 맥락에서 발생하는 어떤 평가라고 정의 내리면서 아웃컴, 프로세스, 볼륨에 대한 자료를 판단의 토대로 활용하는데, 이런 자료는 클리니컬 프랙티스나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베이스나 다이어리, 옵저베이션으로부터 수집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모은 것인데, 의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성찰이 있어야만 그 효용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읽을 거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의학교육학 개론 16번째 챕터 워크 베이스드 어세스먼트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